과학톡 최명입니다. 폭염, 폭우, 혹한, 혹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들이죠. 오래전부터 걱정거리였던 기상이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원인은 무엇인지,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 미래 기후는 어디까지 예측이 가능한지, 우리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상 폭염 때문에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런 폭염이나 혹한이 요즘 더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단 이제 폭염이라든지 또 지금 굉장히 올 겨울이 추운데요. 굉장히 춥고 혹은 눈이 많이 내리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자연적으로도 이러한 어떤 극한 기후나 극한 기상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과연 그러한 어떤 극한 기후나 날씨의 변동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강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일반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이제 많은 과학적인 그런 자료, 분석 자료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어떤 극한 날씨나 이상 기후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의 모든 것이 다 지구온난화 때문인 것이냐 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외에도 또한 우리 자연 기후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시간 규모에서 많은 변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다양한 변동성들이 또한 어떤 극한 날씨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이러한 이상 기후나 극한 날씨들이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 여름이 아주 그 기후 변화로 이렇게 더운 날씨가 있었을까 하고 좀 아주 놀라게 느꼈는데요. 30도 이상 되는 날씨가 계속됐고 저녁 때도 열대야는 물론 이렇게 한 달 가깝게 지속되고 그랬었는데, 과거에는 더워봤자 2주였거든요. 한 2주 더우면은 그래도 찬바람 불면서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3개월 정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확실히 변했구나. 그걸 한번 좀 느끼게 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 겨울에 유럽의 폭설이 아주 또 대단했죠. 네, 사실 제가 그 일주일 전에 그 유럽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 폭설 때문에 그 시스템들이 마비되는 거를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탐험을 하다 보니까 이 1년 사이에 그 급격한 변화를 많이 느꼈는데, 저희가 보통 해마다 여름에 호주 사막에 탐험을 가는데요. 호주가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호주의 겨울 시즌에 가면 그나마 조금 탐사가 원활했는데, 작년에는 수온지가 48도까지 올라가서 겨울에요. 네, 탐험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또 몽골 같은 경우에도 보통 몽골도 여름 시즌에만 그나마 좀 춥지 않고 그나마 이제 일기가 좋으니까 공룡화석 발굴을 많이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발굴 자체를 못했던, 그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저도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차은 학생은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나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작년에 들었던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서울의 기온이 이제 모스크바의 기온보다 한참 낮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모스크바는 이제 지리적으로 추울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더 기온이 낮았다는 건 확실히 기후적이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체감 기온하고 실제 이제 기후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점들이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상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후와 그리고 또 날씨는 어떻게 다른지 이 기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사전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날씨 할 때는 이제 매일매일의 어떤 온도가 변한다거나 혹은 비가 내린다거나 눈이 내린다거나 그런 현상들을 보통 우리가 날씨라고 한다고 하면 기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의 어떤 날씨의 어떤 통계적 특성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날씨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평균을 했을 때 그때를 이제 기후라고 보통 정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기후 평균을 보통 얘기할 때는 한 30년 정도의 평균 그 형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걸 넘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날씨의 어떤 변동성, 어떤 이상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 이러한 날씨하고 기후가 시간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이 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물리적인 법칙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너지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날씨 현상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차이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대기 운동, 그리고 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빠르게 에너지를 어떤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것이죠. 근데 기후라고 하는 것은 기후 현상이라는 거는 이 대기뿐만이 아니고 해양이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좀 기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기후 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이 함께 그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규모도 이제 크게 나타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랑 날씨를 구분해 주셨는데요. 날씨 측면에서 보면 주로 이제 안개가 봄하고 가을 그 환절기 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수증기가 그 작용들을 하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날씨 얘기할 때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가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제 이 지구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잖아요.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20%의 에너지 재분배의 역할을 수증기가 하게 되는데요. 이 대기 중에서 왜 수증기가 중요하냐면 수증기가 상을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물질 중에 이 실온에서 세 가지의 그 고체, 액체, 기체 형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거기서 유일한 어떤 물질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상을 교환하면서 에너지의 출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서 증발을 하면은 바닷물에 있는 많은 에너지를 수증기가 끌어와서 대기에서 다른 데 이동하는 거죠. 태풍도 그런 거라고.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응결할 때 그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날씨에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증기가 상을 변환시키면서 지구상에서 순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의 재분배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에너지의 재분배 과정이 기후학적으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 기후라는 것이 만들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위도대를 보면 대부분의 많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위치하는 한 37도, 8도 되는 그런 위도대를 보면 사막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몬순이라는 기후를 가지면서 비가 열흘 많이 내리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지리적이면서 기후학적으로도 중요한 굉장히 다른 특성을 많이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어떠한 다른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냐? 이것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쫓아가 보면 이 지구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올 때 균등하게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네. 어떤 지역은 많이 들어오고 어떤 지역은 적게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자연은 불균등을 싫어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소하려는 과정이 생기고 이걸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기가 또 대기 운동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이 대기 운동할 때 이제 수증기가 관여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해류가
그렇죠? 해양의 운동이 나타나면서 이 적도에 남아도는 에너지를 이제 극지역으로 재분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후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증기의 역할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궁금한 게 좀 하나 있는데 예. 아무래도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 해양의 역할이 클 텐데 예. 해양이랑 대륙이랑 비교를 하면 이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그 양의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우리가 굉장히 네. 직관적으로 네네. 그 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표층의 70%를 해양이 네.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태양에서부터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100이 다 이 지표면에 닿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30%라는 거는 반사돼 나가죠. 그걸 우리가 이제 지구 알베도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20%는 들어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구름에 의해서 반사되거나 흡수되거나 그다음에 또 에어로졸들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 막 걱정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에어로졸에 의해서 뭐 산란돼서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한 49%가 지표면에 다다르는데 대부분이 이제 해양의 수면을 가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가 증발해 가거든요.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많은 그 해양의 물이 증발할까요? 예를 톤으로 들어서, 환산하면 톤이라기보다 미터로 한번 볼까요? 한 1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우리 문 대장님 아주 직관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1.2m의 물이 증발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만약에 다시 바다로 물이 돌아가지 않으면 네. 계속 해수면은 1년에 와. 1.2m씩 줄어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지 않잖아요. 네. 왜 그러죠? 순환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이 순환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평형 과정에 있으면 그 증발했던 1.2m의 그 물이 다시 여러 가지 순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비로 내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바다로 보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해수면이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너무 쏙쏙 이해가 잘 돼요. 아, 다행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기후 변화라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후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후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5가지 권역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아는 거는 기후 얘기하면은 대기권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대기권 외에도 해양, 수권, 그리고 직권. 왜냐하면 토양이라든지 에서의 과정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양에서 많이 이제 증발하지만 네. 또한 대륙 쪽에도 호수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 정도는 대륙에서의 물순환도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0%는 이제 해양에서 증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특히 겨울에 관심 있는 설빙권. 그렇죠. 북극 지역 관심 있죠. 이 설빙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포함하는 생물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 생물권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기후 변화에서는 이 생물권의 역할이 클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물권에 어떤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시스템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5가지 권역을 우리가 기후 시스템 요소라고 하고 기후의 내적인 요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너지를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요소를 미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기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후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후 시스템 내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해양 대기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또 대륙과 어떤 설빙권이라든지 생태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시간 규모에서 수주,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의 시간 규모에 걸쳐갖고 굉장히 다양한 변동성들이 있어요. 이 변동성은 변화랑 틀립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보통 기후 변화 얘기할 때는요. 이 기후의 내적인 요소가 아닌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기후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외적인 그런 요소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태양 활동의 주기가 있죠. 변화 주기. 흑점. 네, 흑점이 몇 년 정도, 얼마나 되죠, 주기가? 11년 정도. 예, 11년 정도의 주기도 있지만 수백 년에 걸친 주기도 있어요. 예, 그러한 어떤 태양 자체 활동의 변화, 혹은 화산 폭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 있을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지구 온도를 확 떨어뜨려요. 예. 그래서 이 화산 폭발도 우리가 볼 때는 지구 안에 있는 거지만 기후 시스템에는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화산처럼 화산 가스들이 대칭을 덮어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태양이 이 원래 대기의 구성 요소에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 보는 거죠. 그 외에도 자연적으로 굉장히 요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간 활동이 지금 또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러한 다양한 기후 시스템의 외부 요소들에 의해서 기후 시스템 내에서 뭐 대기의 조성이 바뀐다거나 여러 가지 아니면은 어떤 복사의 에너지 형태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복사 에너지가 적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가 적어지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외부 형태에 의해서 기후 시스템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기후 변화 얘기를 하면 30년보다는 좀 더 긴 시간 규모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가 기후 물리학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용어가 좀 생소한데 어떤 분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후 물리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후 과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이 기후 과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다양한 기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것이라 본다고 하면은 이 기후과학과 기후물리학은 그러한 기후 특성과 또한 그런 기후 내에서도 변동성들 그리고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후에 대한 어떤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물리 법칙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식적으로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수학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기후 변화에서는 대기 조성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죠. 화산 폭발이 될 경우에도 대기 조성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기 화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물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생물권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초 과학이 진짜 하늘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완전 융합 학문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진짜 날씨는 과학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하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기후 변화라고 하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꼽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의 징후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보통 한 1850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산업혁명이 이제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약 한 165년 동안 1도 정도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증가했어요. 평균에서 1도가 큰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은 정말 이 전체의 대륙과 해양 그리고 열대와 극지역을 다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이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자연적인 어떤 기후 변화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거의 원인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하면 이 해양은 굉장히 용해를 잘 시키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도 잘 녹아요. 그래서 해양도 그만큼 이산화탄소 더 많이 흡수를 하면서 지금 해양의 산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 이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태평양의 도서국에서는 이 해수면 상승이 사실은 이 생존의 문제로 지금 가고 있죠.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대기오염 증가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해양오염과 토양오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생물권에서 산호라든지 양서류를 포함해서 많은 생물권의 종들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구 온난화의 다양한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지구가 탄생한 이래 그 빙하기 같은 여러 기후 변화들을 겪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종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멸종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류 이전과 인류 이후에 지구에는 어떤 좀 커다란 좀 그런 변화나 변곡점들이 있을까요?
아주 문 대장님이 굉장히 본인이 하시는 것과 네.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빙하기하고 간빙기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길다라는 건 알고 3만 있어요. 년에 4만 년. 3만 년, 4만 년. 혹시 마지막 빙하기가 언제 끝났는지 혹시? 아니요. 그때 없어가지고. 우리 박태영 학생이 그래도 유사하게 맞췄으나 약 10만 년 정도 주기예요. 10만 년의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돼 왔고요. 보통 이제 밀란코비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죠. 근데 공전 궤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또한 지구가 기울어져 있죠. 자전축이. 네. 얼마나 기울어져 있죠? 23점. 늘 그럴까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우리 그래도 학생이 확실히 틀린데요. 과학 나온 거 아닌가? 예. 이 자전축도 한 2만 4천 년 정도로 중심으로 갔다 바뀝니다. 예, 그래서 22.5도에서 24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북쪽에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보이는 그 별이 뭐죠? 북두칠성. 네, 북극성이 보이잖아요. 항상 그런 북극성이 우리나라의 북쪽 하늘에서 늘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사실 다른 데 있는 별자리가 사실은 우리의 북극성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천문학적인 궤도가 사실은 바뀌어요. 그러한 천문학적인 궤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제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게 이제 빙하기하고 간빙기를 나타나게 되고 이게 지금 현재는 한 10만 년 주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빙하기는 대략적으로 한 11,5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금 우리는 이제 굉장히 따뜻하고 안정한 지금 간빙기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인류가 지금 지구에 번성하기 전과 비교하면 기후 형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원인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전과는 다르게 인간이 기후 시스템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기후의 어떤 변화에 인류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섰고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가 변화한다, 그리고 지구가 온난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사실은 북극이잖아요. 예. 네, 왜 북극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예, 사실 작년에 우리 연구단에서 그 논문이 나왔습니다. 저희 연구단에 있는 연구원이 굉장히 그것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연구를 네이처 자매지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이 북극 지역의 어떤 지역적 기후적인 특성이 이 온난화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온실기체들은 장기적으로 대기 중에 체류해요. 100년 이상, 1000년까지도 체류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잘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을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중국에서 배출했다고 했을 때 그냥 중국에만 머물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대기 운동에 의해서 잘 섞이죠. 이제 얼음 알베도 피드백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해빙이 빨리 녹죠. 해빙이 녹으면 이 해빙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반사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녹으면 반사를 적게 하니까 알베도가 적어지면서 더 많이 온난화가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북극 지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지표면이 많이 가열이 되고 그러면서 지표면과 대기하고 서로 교환이 적어요. 근데 이제 열대라든지 중위도에서는 굉장히 이 하층하고 상층이 많이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표가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대기 상층도 같이 이제 많이 증가하는데 극지역은 그 위치적인 특성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층이 굉장히 많이 가열이 되고 그러면서 가열이 되면서 원래 좀 많이 섞여야 있죠. 그러면 좀 분배가 되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게 해소가 될 텐데 하층에 이제 집중적으로 온도를 더 많이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북극 기온 증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지구 평균으로 1도가 증가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북극 지역은 그거에 비해서 한 2도에서 3도 이상 지금 이제 온난화가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여름철에 이제 해빙이 많이 녹는데 지금 그 여름철 특히 9월에 해빙이 가장 많이 녹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8월에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9월에 많이 녹는데 지금 과거 100년을 비교해 볼 때 그 지금 해빙 양이 상당히 많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다양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구 기후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구 기후 시스템 모델링이라는 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구 기후 시스템 모델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후 현상들을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를 수식화해서 그래서 이제 방정식화해서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생물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지구 내에서의 생지화 과정의 순환. 그렇죠? 이 물순환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이 이산화탄소라는 것도 순환이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토양과 바다와 대기 내에서의 순환하는 과정들 되게 중요하고 그거 외에도 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지화 과정들도 중요한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 지구 시스템 모델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자연에서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고 현상이 변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어떤 수식화, 그리고 수식화를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기후를 모의해보고 과연 지금 현재에 변동하는 걸 잘 모의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이걸 통해서 미래의 기후를 예측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래 기후 예측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상청이랑은 서로 간에 어떤 그 교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기상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일단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죠? 예보죠. 뭐. 네, 그렇죠. 날씨 예보가 아무래도 이제 기상청은 중요한 역할이죠. 네, 그래서 이 날씨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날씨 현상에는 대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기의 운동을 잘 수치화하고 그다음에 예측할 때는 이제 이 초기의 관측값이 되게 중요해요. 초기에 아주 정밀한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가 더 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후 예측은 초기의 값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기후 예측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30년, 100년까지의 장기적인 거를 보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기후가 그 당시에 지구 평균 온도가 연평균이 얼마 될 것이냐. 혹은 지역을 봐도 우리나라의 온도를 본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2100년도에 이르렀을 때 지금과 비교해서 온도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이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정신 차리고 대책을 세워서 정말 바람직한 지속 가능한 발전 경로를 갈 것이냐 아니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사회 경제 구조를 가지고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치가 틀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씨 예측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이 기후 과학의 발전과 지구 시스템 모델의 발전을 통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그래도 이 굉장히 근사한 값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기후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거시적인 규모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기후를 관측하고 계측하기 시작한 게 한 200년 정도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관측망이 깔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서 실제 우리가 이제 전 지구 평균 기온을 만들 수 있는 관측값이 존재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1850년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1850년에서 한 1950년대 사이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이 관측망이 조밀하지 못해요. 1850년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 관측에 획기적인 그 도약이 온 거는 인공위성
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97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970년대 중반부터 사실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또 전지구적을 다 볼 수 있는 그 자료 생산은 보통 한 1979년부터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나야 약 한 40년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측 자료에서는 이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컨트롤도 가능할까 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중국 같은 곳에서는 가뭄이 있을 때 인공 강우를 내린다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해질까요? 일단은 이제 인공 강우나 인공 증서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구공학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어서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려는 방식인데 이 두 가지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수증기는 충분한데 가끔 수증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응결을 잘 못해서 구름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인공핵을 응결할 수 있는 핵을 뿌려주면은 그 중심으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얘기 들어보면 중국에서 한 20% 정도 성공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새로운 어떤 윤리의 문제로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일단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서풍이 굉장히 지배적인 지역이죠. 대부분의 바람이 물론 계절에 따라 조금씩 바뀌지만 중국으로부터 이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한 지역에서 만약에 수증기 다 쓰고 비가 내린다고 하면 그 다음 지역에서는 사실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우려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술 확보는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인공강우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고 여튼 작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여름에 폭염에다가 오랜 장기간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그 구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안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해주게 되면 그게 곡물한테도 영향을 주고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되지 않을까 여겨져요. 기술 확보 측면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 확률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가뭄이 있을 때에는 구름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도 충분하게 수증기가 이제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기상 조건에 따라서 사실 또 인공핵을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사실은 또 비도 안 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이제 응결이 많으면 걔네를 따라서 물방울 생기다 보면은 이제 다 쪼개지는 거죠. 어느 정도는 물방울 커져야지만 빗방울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절하는 것들이 이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활용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미래 기후 예측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향후에 우리의 기후는 어떻게 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온실기체 배출 양의 측면에서 보면 항상 10위권 안에 들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1인당 배출량을 보면 지금 최근의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막 2위를 했던 적도 있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온실기체를 많이 쓰면서 사실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 우리가 지금, 근데 이건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의 사회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고 하면 이미 2040년에 이르면 1.5도 전지구 기온 상승에 달한다라고 지금 많은 과학적인 어떤 연구들이 지금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 경제 구조를 바꿔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가 되고 함께 이제 의논을 해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경제 구조를 바꾼다는 거는 지금 우리들의 생활을 지금 거의 180도 내지는 상당한 부분을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학적 지식 없이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보급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찾아서 배우려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여겨지고 마지막으로 에너지기술연구소라는 곳이 표어를 정했는데 지구의 온도를 1도씩 낮추는 기술
그걸 본인들은 개발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그런 좀 담대한 도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나 좀 생각도 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기상학과 기후학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 너무 그래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이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 화산이나 지진, 뭐 그리고 태풍 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기후학이라는 건 좀 거시적이기 때문에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좀 그 기후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고요. 기후학이 꼭 필수 고양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마 사람들도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기후라는 것이 너무 거시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본인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당장 이렇게 옆 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의 그 결과물로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주는 것 봐서는 우리도 어느 다른 나라나 또는 미래의 자손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을까 이런 좀 경각심을 같이 가지면서 굳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여러 가지 기후 문제들을 단순히 기후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다방면으로 좀 엮어서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미래의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 연구하는 뭐 앤서니 기든슨이라든지 여러 사회과학자들이 미래 디스카운트 심리를 얘기했어요. 이 보통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미래에 닥칠 위험을 안다고 해도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막는 노력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미래 얘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주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에 그 노벨 그 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노드하우스 이분이 실제로 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얘기한 게 1970년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을 인정을 받고 이게 공론화 되기까지 수십 년이 사실은 걸린 것이죠. 지금 저희가 더욱더 이제 소통하려고 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스웨덴의 그 15인데요. 그 환경운동가가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그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들의 24차 그 협의회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여기 모여 계신 정치인들은 자신의 자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렇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자녀의 미래를 끌어다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들이 지금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도 중요하고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 가지 어떤 생태적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대처할 때 드는 비용과 10년 뒤, 20년 뒤에 대처해야 되는 비용을 비교한다고 하면 정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처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많은 부작용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가 이제는 함께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이제 논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가 정말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이라는 걸 자각하고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